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재 포럼 2020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틀간 글로벌 인재 포럼을 진행할 김나윤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 해주신 귀빈 여러분들과 행사장에 함께하고 계신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포럼을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행사를 진행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마음으로나마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인재 포럼 2020은 매년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고위 인사,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 세계 유수 대학의 석학과 학계 전문가 등이 글로벌 협업을 통한 인재 개발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의 해결 방법들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글로벌 인재 포럼 주제인 인공지능과 인간,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는 AI와 공존 가능한 인재 양성과 교육 시스템 개편을 논의하고 AI와의 경쟁 속에서 인간의 창의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미래 사회 구현을 위한 상생 수단으로서 AI를 마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이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값진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 인재 포럼 2020 기조 세션 2 신뢰할 수 있는 AI의 조건을 시작하겠습니다. AI는 미래 사회의 핵심 기술이고 많은 편익을 가져다 주지만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소재 문제와 AI가 대체하는 일자리 문제, 그리고 AI의 개인 데이터 수집 문제 등 수많은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공학, 법학, 사회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주는 시사점과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AI 공급자와 이용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세션 발표는 김병필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님, 프랭크 파스컬레 미국 브루클린 로스쿨 교수님, 최재식 카이스트 AI 대학원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으며 좌장에는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이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세션을 설명해 주셔갖고 제가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조 세션 2의 좌장을 맡고 있는 한국직업력개발원 원장 나영선입니다. 저희 직능원은 이번 글로벌 인재 포럼의 공동 주관기관으로서 또 파트너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저희 연사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청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기에 AI가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코로나 환자를 추적하고 또 기록하고 또 역학조사를 하는데 AI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저는 여기서 이 세션을 간단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AI가 미래 핵심 기술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개인 정보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설명해 주신 자율주행차의 문제라든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AI의 부작용을 현실적으로 다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 연사분들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신뢰할 수 있는 AI, 트러스트워시 AI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AI의 공급자와 또 수요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션은 90분 동안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연사들을 소개해 드리고 그 이후에는 한 20분씩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탭을 이용해서 질문을 하면은 Q&A를 20분 동안 진행해서 1시간 반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세 분의 발표자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카이스트의 김병필 교수님이십니다. 네, 김병필 교수님은 AI 활용을 통한 공정사회 추구, Toward a Fair Society Through the Use of AI 이런 주제로 발표하실 건데요. 교수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은 카이스트에서 기업 경영과 관련된 법을 가르치고 계시고 또 변호사 경험도 있으십니다.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셨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법률 서비스 및 법 컴플라이언스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관심이 갖고 계십니다. 현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총무이사로 활동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법률 서비스, 또 인공지능 윤리, 데이터 보호 규제 등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그럼 두 번째 발표자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브루클린 로스쿨에서 오신 프랭크 파스칼레 교수님이십니다. AI 시대를 위한 로봇 공학의 4가지 새로운 규칙에 대해서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파스칼레 교수님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및 머신러닝 법률 전문가이십니다. 그의 저서로는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블랙박스 사회, 당신의 모든 것이 수집되고 있다. 이런 저서를 통해서 빅데이터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계십니다. 블랙박스 사회는 비밀주의로 일관된 신용 평점, 검색 엔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이 정말 어떤 폐해를 갖고 오는지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의 어떤 폐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빅데이터 관련 이슈 그리고 우리 사회가 대응할 방안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발표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AI의 조건, Conditions for Trustworthy AI라는 주제로 카이스트 AI 대학원의 최재식 교수님이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최재식 교수님은 카이스트 AI 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후원에 의한 설명 가능 인공지능 연구센터 센터장이십니다. 교수님의 명함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인공지능. 네,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그런 AI의 미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세 분의 연사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세 분 발표를 들으면서 계속 이것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견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포럼 애플리케이션 이벤터스로 접속해서 Q&A에 질문해 주시고 또 공감하는 질문을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가장 먼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간략하게 제가 이 포럼의 지금 세션의 문을 열었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김병필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더 공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공정성 이야기를 하면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시냐면 인공지능을 아직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도 않은데 무슨 공정성 타령이냐. 지금 우리는 활용에 좀 더 방점을 찍어야 되는 때가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한 발자국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이 슬라이드가 국제 컨퍼런스라서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읽으시는 데 별로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 인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지?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은 학교에 가고 군대도 가고 일자리를 구하고 결혼을 하고 뭐 집을 사고 투자도 은퇴 자금 만들려고 투자도 하시고 운이 나쁘시면 경찰에 가서 뭐 재판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우리는 죽죠. 이게 정말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들인데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금 다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우리 삶의 궤적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뉴스부터 보시죠. 그리고 출근을 하시고 검색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물건도 사고 물건 사면 광고도 보게 되고 데이트 앱도 이용을 하시고 SNS 하시다가 주무시잖아요. 이 모든 과정에 또 인공지능이 지금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지금 기술을 좀 더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좀 발생하게 되는 부수 효과들을 줄이는 것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정한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 문제를 이제 인공지능이 결정하게 된다라는 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쓴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오늘 내일 이렇게 컨퍼런스 기간 동안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인공지능이 도대체 뭐냐 그 질문 저도 정말 많이 받는데 저는 적어도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여러 발표를 듣는 목적으로는 인공지능은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한국 분들은 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함수를 열심히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함수가 뭔지 다 알고 계세요. 이게 한국 분들한테 설명할 때 제일 좋은 건데 y는 fx 이게 함수지. 근데 조금 더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x라고 하는 입력 변수를 받아서 y라고 하는 무엇인가에 대응시키는 것이 함수지. 이런 정도들 다 기억을 하고 계시잖아요. 인공지능은 바로 그 함수인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스피커다. 우리의 음성을 입력 신호로 받아서 뭔가를 출력해내는 것. 인공지능 번역기다. 어느 나라 말을 입력 변수로 받아서 다른 나라 말을 출력하는 것. 의료 인공지능이다. 요즘엔 특히 영상 인공지능, 의료 영상 분야가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의료 영상을 입력 받아서 진단을 한다. 진단 결과를 출력한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함수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경우에 입력 변수는 뭐지? 이 경우에 출력 변수는 뭐지? 그 관계가 어떻게 결정되어 있지?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설이었고요. 이렇게 함수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저는 듣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노트북 있으신 분들은 노트북으로 브라우저 창에 여기 polllev.com/trustai 휴대폰 있으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가만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휴대폰을 꺼내셔서 이렇게 브라우저를 여시고 polllev.com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그리고 /trustai 입력하시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3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기업 인사 담당자입니다. 매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회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력서 심사하는데 시간하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러면은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이 이력서 심사를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도입하겠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응답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절대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꼭 활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분이 15% 수준, 거의 대부분이 아마도 활용할 것이다, 아마도 활용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활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시는 분들은 대략 20에서 25%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한 80% 정도 되시는, 75% 정도 되는 분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다음 질문은 아마 여러분들의 그 휴대폰의 화면이 바뀌었을 겁니다. 대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내는 지원자의 입장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사 담당자들 중에서 4분의 3에 해당하는 사람들처럼 인공지능이 이력서를 심사한다. 그러면은 인간 심사자에 비해서 인공지능 심사 결과가 더 공정할 것인가? 4분의 3 정도 되는 분이 인공지능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60%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인공지능 심사 결과가 인간 심사보다 더 공정할 것이다 답을 주셨네요. 인공지능을 많이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할 것이다라고 하는 답변도 20% 정도 되네요.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20년 정도 후에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인공지능 판사와 인간 판사를 선택하실 수가 있다. 어느 쪽을 고르시겠습니까? 이걸 지금 현재로 물어볼 수 없는 것은 지금 당장은 인공지능 판사가 없기 때문이죠. 비등비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 판사는 절반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인간 판사분이 조금 더 많으시네요. 한 60% 정도는 인간 판사, 30% 정도는 인공지능 판사 쪽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쓰는 경우와 법원에서 인공지능을 쓰는 경우에 응답이 다르는 걸까요?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바와 법원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바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은 좀 간략하게 도대체 인공지능을 이렇게 우리 삶과 일상을 결정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우선 짧게 한번 살펴보죠. 자율주행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주된 기능은 사진을 입력받아서 어떤 물체가 있는지 인식을 하는 거죠. 사고가 나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요. 또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채용 인공지능 이력서를 받아서 좋은 지원자인지 구분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직업에 대한 기회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에서 좌우가 되는 거죠. 다만 지금 인공지능 면접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기술들이 너무 좀 성급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가끔은 이렇게 얼굴 관상을 보고 이 사람이 IQ가 높은지 어떠한 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테러리스트에 해당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 사람인지 뭐 이런 걸 예측해 볼까라고 하는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위험한 형태로 활용될 여지도 있는 거죠. 또 이제 은행 같은 데서 대출 심사를 하는 인공지능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금융거래 이력,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SNS에 올리신 글 이런 것들도 다 활용을 해서 이제 신용 점수를 판단을 한다고 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그래프를 제가 여기에 넣어놨는데요. 저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신용 점수 분포표입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체를 하는가? 여기에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연체를 하지 않고 상환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지만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전체 비율 중에서 한 15%만 납부를 하고 이자를 내고 다음 달로 넘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용카드 회사는 그 신용카드를 발급한 은행, 금융기관들은 어디서 돈을 버느냐?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제때제때 돈을 내니까 이자 수입이 없는 거야.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고객들은 사실은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한테 우리 은행 신용카드를 누구한테 판매할지 최적화한 답을 찾아줘라고 하면 누구를 추천하겠어요? 신용도가 낮은 사람한테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저축을 많이 하고 신용도를 좀 높여야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신용카드가 권장이 되는 그런 역효과가 발생하고 그 결과 부의 재분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아까 법원에서 인공지능 판사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형사사법 절차에서 이제 인공지능 유사한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범죄 이력이나 혹은 CCTV 뭐 이런 것들을 입력 자료로 받아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혹은 범죄를 저질렀으면 지금 이 사람을 구속해 놓을 것인가, 풀어졌을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은 얼마나 되지, 뭐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있는 함수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법 절차의 공정성, 정의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우려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요즘에 겪고 계실 텐데 유튜브에 글을 올린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다, 이게 부적절한 글인지 저작권 침해가 아닌지 이런 걸 심사하는 것을 보통 콘텐츠 모더레이션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콘텐츠 모더레이션을 인공지능이 많이 하고 있죠. 우리의 표현의 자유, 더 넓게 생각을 하면 민주주의, 이런 것들의 가치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F라고 부르는 함수가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공정성이 중요하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공정성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쉽게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법률가로서 헌법을 여러분들한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헌법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군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공정성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일단 모든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념은 적어도 이 헌법에 나와 있는 차별 금지 원칙을 따르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공정하게 동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차별적인 요소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런 거를 입력 변수로 쓰지 않으면 되겠네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공정하게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우리나라 감사원에서 은행들이 학력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신용 점수를 예측을 하는 것을 지적을 해서 은행에서 이제부터 우리 학력 변수 쓰지 않겠다라고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이제부터 인공지능 공정성에 관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저런 변수들을 쓰지 않게 딱 시키면 되겠네.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정의의 여신상인데요.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가리고 있죠. 자기가 불평등한 편파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으려면 눈을 가려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블라인드니스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블라인드니스 기준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선을 딱 긋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공평한가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선을 그었으니까 이퀄하죠. 이퀄리티는 보장됐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공정하다고 부르지 않아요.
이렇게 해줘야지 공정한 거죠. 금융권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그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 블라인드 면접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했죠. 그 도입 이후에 수도권 대학하고 비수도권 대학의 편차가 수도권 대학이 오히려 더 증가했고,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을 보더라도 여성의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었고, 나이도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블라인드니스 기준은 이렇게 한 가지 기준으로 딱 정하니까 이게 더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역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정성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이것은 단순히 인공지능만의 문제, 어떤 개별의 의사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라든지 학교에 입학했을 때 고소득층 자녀들이 더 많다, 이런 문제들은 항상 우리들이 뉴스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이제 고민을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제가 아까 설문을 통해서 물었듯이 인간한테 이 결정을 맡길까, 인공지능에게 이 결정을 맡길까,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쪽이 더 공정할까? 인공지능 판사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한 60% 정도는 자기는 인간 판사를 더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들어가 보시면 인공지능 판사를 채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인공지능 판사를 채용할 수가 없죠. 아직 인공지능 판사가 개발되어 있지 않으니까. 왜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청원을 올리고 있을까? 저는 아까 대기업 면접 사례도 그렇고 인공지능 판사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가슴 깊이 어떤 문화적이든 역사적이든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자의적인 결정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다 원님 재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누가 자기 마음대로 어떤 결정을 내리면. 왜 원님 재판이란 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역사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을에 있는 원님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재판을 하는 거였다. 전국적으로 원님들이 다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잘 못하는 판사들, 그 원님도 있고 안 그런 원님들도 있고, 그래서 원님들이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한다라고 해서 원님 재판이란 말이 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면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인공지능은 적어도 자의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인공지능하고 인간을 비교했을 때 중요한 관점은 블랙박스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파스칼레 교수님께서 블랙박스 사회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셔서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책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함수 F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인간이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떠한 변수가 들어가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데 이 인공지능을 우리가 잘 모르겠다, 인공지능이 블랙박스다라고 해서 다시 인간한테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아마존이 이력서를 심사하는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써봤더니 이력서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감점을 하더라. 그래서 아마존 채용 인공지능 도입을 취소했다라고 하는 기사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입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인간한테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인공지능이 왜 이런 차별적인 결정을 했죠? 인간들이 예전에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을 학습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도 블랙박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했을 때의 두 번째 장점은, 첫 번째는 자의성이었고 두 번째 장점은 인간보다 오히려 더 투명하게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최재식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복잡한 인공지능 함수를 이해할 수 있을까를 기술적인 관점으로 연구를 하시는 국제적인 설명 가능 인공지능의 대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우리는 이 인공지능 Y는 fx의 블랙박스를 열어 젖히는 연구, 최재석 교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연구 같은 것들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차별적인 행태들을 오히려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를 해주신 저희 김병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정말 희망적인 인간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독단을 막아낼 수 있는 인공지능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자 그럼 다음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그럼 파스칼레 교수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Well, my sincere thanks for this opportunity, and it is terrific to follow such a fascinating and insightful presentation. And I sincerely thank the sponsors of the event for the chance to continue my dialogue on new laws of robotics as a way of thinking about the future of AI. In terms of thinking about this issue of new laws of robotics for trustworthy AI, I'm trying to continue a project that I began with the book, The Black Box Society. And in The Black Box Society, which I was so thrilled to have translated for Korea, for Korean audiences, I was particularly focused on the problem of AI that was too complex or rendered too opaque by either legal or technical factors. And what I'm trying to do, and that was a critique, The Black Box Society, my 2015 book, was a critique of many aspects of contemporary society. What I'm trying to do with New Laws of Robotics is to offer a vision for human computer and human AI cooperation. And so that is going to be the theme today of these slides on trustworthy AI. The fundamental tension or choice that I hope to explore here is the contrast between a robot as a tool or as a partner. Will robots or AI be seen as modes of complementing human expertise and human intelligence, or will they be seen as substitutes? That complement or substitute idea is something that is animating large research program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nother field known as intelligence augmentation. And so I think that as we consider the future of AI, we should consider, do we want to only focus on AI itself, or do we want to focus on the possibility for intelligence augmentation via technology to enhance rather than replace human expertise? I think that transcending the binary and getting beyond the idea of whether we have to choose between AI and humans will help us in many ways to develop a more just and fair society, and also will help us to look at or to provide jobs for more and more persons. Because I think there's going to be a lot of opportunities for new jobs to arise. Leslie Wilcox, a brilliant scholar of outsourcing and automation at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has talked about an exponential increase in the amount of work because of data gathering. So we could just as easily tell a narrative about the future of our society where there's more and more work to be done as we have one of jobless futures. And I think that this is a major part of the challenge in coming years.
And I would finally say in this robot as tool or partner dichotomy, one of the essays that was in this collection on the Oxford Handbook of Ethics of AI that I had the privilege to co-edit was a comparison of Korean and Japanese approaches, and particularly trends within the thought on AI in both schools of thought. And they talked about how there are some trends toward a tool status for AI and some toward partnership. And I think that as we think further about keeping robots as tools and AI as tools, that will keep the technical in its place as a helper to domain experts, be they journalists, lawyers, doctors, others, rather than as premature substitutes for them. Just on a humorous note, this is one robot which has a little sign on it saying, "Please don't touch or I'll break." Right? And I think that what I mean to dramatize here is that when a robot is seen as a substitute for a person, it is very hard to make it trustworthy. It's hard to make people trustworthy. You know, we all have these problems with respect to trying to find trustworthy persons as employees or in institutions. And I think that we are spent hundreds or thousands of years trying to develop institutions and social, cultural institutions to help make persons more trustworthy. But it's so difficult with machines because we don't share a common substrate or a common experience of feeling, right? I think that that's sort of at the core of the justice system, and I think that sort of helps explain some of the results in the polls, is that at the core of the justice system is this common sense of feeling. And I think that's really lacking with lots of machines. And that's why we have to recognize the fragility of AI and robotics when it is seen as a substitute for persons rather than as a complement to them. Now, of course, I'm not saying prevent substitution in all situations. I think there are many paradigm cases for rapid automation. The robot pictured in this slide is called Baxter, and the Baxter robot will watch workers and will quickly copy the movements of the workers in its robotic arms. A robot is just an arrangement of a sensor, an information processor, and machinery, actuators. And in many of these fields, including manufacturing, logistics, transport, mining, and agriculture, we can see really good paradigm cases for rapid automation because they are by and large routine. We know, for example, when we want to get from point A to point B, that there's a destination in play and that destination has been set. Similar with respect to mining, agriculture, other areas. Now, I'm not saying to entirely automate and robotize all of these fields 100%, but I am saying that the questions of values and the questions of judgment are much less in these fields than they are in the fields of, say, law, medicine, journalism, engineering, and many professional fields. And I think that division between the professions and other fields will be fundamental to the future of work and labor. That we're going to see essentially the work that will endure in the future will be work that is professionalized, where we have education, institutions that help practitioners in the field to understand what's better, what's worse, how to better translate clients or students or patients or others' needs and wants into a framework for mutual advance. But I think that in these other fields where they can be more routinized, you're going to see rapid substitution. For example, medicine is more than pattern recognition, stimulus, and response. If we were to go back to the examples of fast automation, right, that's where I think that this is really about pattern recognition, stimulus, and response. You see a bottle, you move the arm, you move the bottle to the box, right? Is medicine really similar? No. It's not, because as we are moving into fields of diagnosis, of optimal treatment, we have an emphasis on the patient's informed consent and understanding of what to do about their problems. So, for example, an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 may eventually tell you better than any dermatologist whether a mole on your hand is cancer or is just benign, right?
However, once you know about that mole, you have to decide what to do. And to decide what to do, you probably will need a professional who will help you decide, say, which AI surgeon could take it out, even if it needs to be done with surgery, whether to pursue chemotherapy, all the different modalities of cancer treatment that could be given. All of those things, I think, are going to require a person to mediate between the AI and robotics and the person who's affected by them. In that way, I think the future of AI in medicine is a lot like the future of drugs. When we developed drugs, we didn't say, let's get rid of doctors. We said we need doctors to tell us which drugs to take and which not to in many situations when they're serious drugs. And I think we're going to see a similar divide where there's going to be some AI that you can just buy at the store and use, and some AI where it's important to have a professional judging how well it works and whether it's appropriate for your use. That leads me to the new laws of robotics in my book, and this book was, in a way, the title is inspired by a response to Isaac Asimov's laws of robotics. And those are classic laws of robotics from his 1942 short story, Runaround. And Asimov was focused on making sure robots don't harm people. I'm trying to make sure that robots and AI are durably controlled by persons, so that they can be governed and that we are governing technology rather than being governed by technology. So the new laws of robotics that I articulate in my recent book are that robotics and AI should be complementary in professions, that we should choose intelligence augmentation over pure artificial intelligence in professions. Second, that robots and AI should not counterfeit or fake humanity. For example, if you see bots online that are just programs, those should be labeled as such. We should never have to worry and try to figure out whether something is a robot or a person, or something online is a real person account or a robot's account or a bot account. Thirdly, that there should be cooperation and no destructive arms races. And so that is primarily about military and policing, but there are other applications that we can discuss in the Q&A if people are interested. And finally, responsibility, that any AI or robotics out there should be attributed, its ownership and control and accountability should be attributed to humans. And I think that last part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essentially a bulwark against, or a protection against,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running away and getting out of control, right? If every robot, every bit of AI has to be attributed to a person, we can force that person to turn it off, change it, go to prison if it does something wrong. We don't really know how to punish robots and AI, but we do know how to punish people. And that's why we must attribute every robotics or AI to a person. Now, thinking further about trustworthy AI, I just want to give some very practical examples of these principles. Sometimes we're going to need safety to be better built into technology. And that, I think, is the example of the 737 MAX plane in the US, which had some AI-like components that were meant to stabilize the plane in the event of emergency situations, but which actually were not properly designed to complement the pilot's expertise. Another example is the Uber self-driving car that ran over a pedestrian in Arizona in the US, I believe last year or 2 years ago. And in the case of this Uber self-driving car, they knew that there might be some problems with the self-driving system, so they had a guardian driver watching the road, but the guardian driver is alleged at the point of the impact to have been looking at her phone, right? So there was a self-driving car, a person watching the AI system driving the car, but that person was actually watching their phone. Okay, so it raises interesting questions about what's the next step then, right? If we have AI that we want to have watched by humans, but we know humans are not that good at constantly watching a system that usually goes right, what do we do? Well, one thing we could do is we could watch the humans who are watching the AI, right? And that model, that vision, may be, in the end, a dream or a nightmare, right? It's a dream if we can figure out ways to humanely incentivize people to do tasks that are ultimately part of a meaningful work or profession. It's a nightmare
if we are essentially trying to turn humans into machines to watch machines, right? And that is a fundamental divide that people like Jaron Lanier, Evan Selinger, Brett Frischman have written about in many books, or in their books, You Are Not a Gadget, and in the book, Reengineering Humanity. They've talked about this danger. And I think that, in terms of thinking about how to avoid that danger, part of that will involve cooperation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o create humane systems of watching and surveillance, right? And we see this in some areas in the US and in Canada in terms of cameras on caregivers who are at nursing homes. We don't have even though the people in the nursing home are very vulnerable, we don't demand that there is a camera watching every nurse and aide in a nursing home all the time, right? And I think that's because we realize that's an inhuman setup. But we have to learn, I think, further from, or we can learn from those types of scenarios. My ultimate premises here is that responsible AI development is a critical social aim, and I've just listed a few of the articles that I've written about these ideas, just to give a sense of how this work culminated in the new laws of robotics. Second, that contemporary AI development is data intensive, and that several overlapping regimes govern data collection, analysis, and use. The inaccurate, inappropriate data can have massive adverse impacts, and here's where I'm going to bring it home to the law, because I think that the legal system does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although it too can learn from AI and robotics. That there should be tort liability for many uses of inaccurate or inappropriate data, for example, with respect to both the Boeing, the airplane, and the car examples I gave, and that regulators can help us learn what should be the standard of care. How much effort should those developing AI and robotics put into making sure that certain accidents don't happen, that the systems don't malfunction, and that they are optimized? So that's going to be a very important aspect of law, but we have to simultaneously watch out for legal irresponsibility. So my last slide was all about creating legal responsibility. However, for every effort to create legal responsibility, there are also what I call the horsemen of irresponsibility. This is a Durer print. I know it's a bit dramatic, but the idea here is that there are those who are trying to cut down legal responsibility through things like preemption, saying that a nation's laws should preempt all lower-level laws, or international rules should preempt any national laws. Secondly, just plain old deregulation, to deregulate these fields. And finally, what is called an exculpatory clause, which would allow the person selling AI or robotics to force the person buying it to sign away their rights, to give up their rights. And I think that's a very problematic legal idea. And I think we have to watch out for that, because if we allow every seller of AI and robotics to put an exculpatory clause into every sale or license, that means we're going to get rid of legal responsibility, right? It's just going to be people are going to sign away their rights. We have to prevent that. So my ultimate goal here is to preserve a balance. I think that AI development is very exciting and to be applauded. We saw some wonderful examples already, and we're going to see many more in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is both improving upon human capacities and also contributing to human capacities, contributing to more expertise. But it will only be fair and just if tort law is informed by standards of care informed by expert regulation. And my idea there is that there are going to be problems, there are going to be accidents, there are going to be things that happen because AI and robotics can't currently anticipate all the situations that humans can. And when that happens, when those accidents happen, we have to have responsibility. And that responsibility can be developed, I believe, in a fair-minded way that does not turn into a system of machines watching humans, watching machines, watching humans, right? We can do something beyond that. We can develop a vision of AI beyond that that is going to help us to ensure cooperation between humans and AI, rather than AI being interposed as or imposed as a way of governing and influencing human decisions. All right, so with that, I really appreciate it. I look forward to the Q&A, and thanks so much for having me. Thanks.
네, 좋은 발표를 해주신 정말 흥미진진하게 지금 저희 세션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파스칼레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간이 AI를 통해서 많은 이로운 점도 있지만 결국은 인간한테 좀 더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해야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법칙이나 룰을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 계속 균형적인 사회 또 공정한 사회를 위한 AI의 조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아주 짧게 발표해 주셔서 저희가 시간상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곧바로 마지막 세 번째 교수님께 저희가 마이크를 넘겨서 네, 이제 신뢰할 수 있는 AI 조건이 무엇인가? 네, 최재식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20분 동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AI 대학원의 최재식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AI 조건을 좀 AI를 만드는 이제 기술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도 설명 가능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를 설명하는 그런 기법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연사분들 김병필 교수님, 파스칼레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제 AI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5년까지 이렇게 지식 노동의 자동화가 미칠 영향이 6.7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 7천조, 8천조만큼 이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고 우리나라 GDP 한 4배 정도 되는 양이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군들도 보면 이제 사람을 매니징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영업을 하거나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이제 대체 효과는 별로 크지 않지만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처리하거나 이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런 물리적인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60% 이상만큼 대체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고 그런 세 가지 직업군만 보더라도 이제 미국에서 한 50% 정도만큼 임금을 이제 해당하는 큰 양이라는 그런 이제 통계도 맥킨지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근데 이제 AI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우리 삶을 많이 바꿀 것 같지만 이제 2005년에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처음은 아닙니다. 이제 최신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게 된 그런 그랜드 챌린지였는데요. 이제 달파에서 주관하고 미국 방송 그리고 여러 대학들에서 참여를 했는데 2005년도에는 이렇게 사막을 몇백 킬로 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작은 운동장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자동차가 스스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아주 잘 가는 팀도 사실 이제 성공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이제 구글에서 만든 이제 웨이모인데 이제 사실은 스탠포드에서 이제 그랜드 챌린지를 우승한 팀이 결국은 이렇게 구글 이제 자동차 팀으로 가서 결국 웨이모로 분사가 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을 거치고 10년 동안 개발자들이 만들고 나서는 우리는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가 이제 곧 올 거라는 거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병필 교수님이나 파스칼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제 자동차 사고였는데 제 우버 2018년에 이제 우버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애리조나에서 사고가 났는데 훌루 드라이버는 세이프티 드라이버는 유튜브 같은 훌루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어요. 사실 AI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것 같지만 시스템이 복잡해지면 이 시스템을 언제 더 안전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만든 사람도 굉장히 자세하게 컨트롤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지만 평소에 잘 작동했고 어둑어둑한 때 껌껌해지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횡단보도에서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세이프티 드라이버는 훌루를 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레귤레이션이 없기도 하지만 사실은 만든 사람도 잘 모르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또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 유명하게 쓰이는 이제 그 예제인데요. 컴파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미국에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범죄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범죄자의 여러 가지 신상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은 다음에 재범을 일으킬지 안 일으킬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딜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딜란은 이제 강도하다 걸려서 들어왔어요. 백인이고, 이제 버나드는 이제 아무런 이제 그 잘못한 게 없는데, 폭력도 없었는데 저 체포당하기 싫어요 하고 왔는데, 이 AI 시스템이 딜란은 앞으로 재범을 할 확률이 3이고 그리고 버나드는 재범을 할 확률이 10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나고 났을 때는 딜란은 3번 이제 약을 가지고 있다가 체포가 되고, 버나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이제 AI 알고리즘이, 물론 아까 이제 김평필 교수님께서 이제 사람보다 더 이제 편향이 적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AI 알고리즘은 아까 그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만약에 데이터에 편향이 원래 있으면 그 편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람의 편향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잘못된 좀 편향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데이터에도 편향이 있을 수도 있고 모델에도 편향이 있을 수도 있고 알고리즘에도 편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편향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좋지만 사실 어떤 편향들이 이 모델 안에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사실 파스칼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레귤레이션을 우리가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U가 이런 이제 그 레귤레이션을 그래도 좀 리딩하고 있는데, 이제 GDPR이라고, 그러니까 제너럴 일반 데이터 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설명을 요구할 권리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제 데이터를 지워주세요. 그래도 우리가 삭제를 해야 되고, 그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만약에 나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자동화된 의사의 결정이 AI 알고리즘에 만들었다면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저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기업들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규정에서는 이제 그 설명에 대한 요구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걸 만약에 어겼을 때 잘못하면 글로벌 전체 세계 매출의 4%만큼 이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이제 문제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설명성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크고, 이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할 수 있는 것에서 굉장히 되게 이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병원에서 우리 생명에 관련될 수 있는 AI 결정이 맺어졌다고 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우리가 정말 더 많이 상용화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하면, 혹은 우리가 국방에 들어가는 인공지능을 만약에 개발한다고 하면, 혹은 금융에서 굉장히 몇백억, 몇천억에 대한 디시전을 AI가 자동으로 내린다고 하면, 이런 시스템들은 모두 다 AI 알고리즘이 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여러 좋은 AI 알고리즘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국방에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국방성에서는 이제 AI가 3가지 웨이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디스크라이브하는 이제 저 전문가 시스템의 시대였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나누는 그런 이제 그 확률적인 학습 시대였고, 지금은 설명 가능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이제 이 아이가 칫솔이 아니라 베이스볼을 들고 있다고 하면 왜 베이스볼을 들었다고 이게 착각을 했는지, 혹은 이제 판다에다가 조금 노이즈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보기엔 그대로 판다인데 왜 긴팔 원숭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왜 이제 AI 알고리즘 학습해서 히틀러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 데이터에 어떤 편향이 있는지를 설명을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들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지금 시스템은 이제 결정만 내려주기 때문에 AI 시스템이 이제 왜 이런 결정을 했고 언제 잘못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못한다고 하면, 이제 설명 가능한 시스템은 설명 가능한 인터페이스가 있고 모델 자체도 설명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왜 이런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이제 언제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고, 언제 성공하고 언제 실패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실 그 설명하는 인공지능은 약간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설명성이 좀 좋은 알고리즘과,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예측성이 좀 좋은 알고리즘들 사이에서 그래서 예측성이 좀 더 좋은 알고리즘은 설명성이 좀 부족하고 딥러닝 같은 그런 것.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우리가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데 어떤 모델들은 예측성은 좀 떨어지지만 설명성은 좀 좋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설명 가능하게 만들면서 또 동시에 성능도 좋게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딥러닝 모델들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딥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심층 신경 심층 신경 생성망, 그러니까 신경망이라는 모델을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사실 이제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모델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실 우리 사람에서 이제 그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눈으로 혹은 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호가 들어가면 이제 계층적으로 전파가 이렇게 신호가 전파가 돼서 이제 결정을 내릴 때 아 여기 고양이가 있구나, 강아지가 있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입력들 중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왜 이걸 고양이라고 했는지 강아지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계산 과정은 뭐 제가 이렇게 뭐 그 수식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최근에 이제 개발이 됐는데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인풋 애트리뷰션 메소드라고 하고 입력 중에서 지금 우리 의사 결정에 제일 중요하게 그 관여한 입력이 뭔지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만약에 이제 고양이라는 걸 우리가 판별했으면 이 입력 중에서 어느 부분이 고양이인지를 우리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입력에서 중요한 것들을 찾은 이제 그 예제를 적용한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구글과 함께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자동차 핵심 모듈 중에 하나가 파일럿넷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입력으로 이미지가 들어오고 출력으로는 이제 스티어링 휠의 각도 10개 중에 하나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만약에 이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왼쪽으로 이제 그 스티어링 휠을 휘었다고 하면 맨 위에 있는 그림처럼 아, 저 도로가 이렇게 굽어져서 제가 왼쪽으로 휘었어요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직진으로 간다고 하면 아, 옆에 차가 저렇게 주차돼 있어서 간다고 얘기하고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도로가 이게 시골길인데 옆으로 굽어져 가지고 오른쪽으로 굽어져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혹시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이 기능이 있는 자동차가 있고 없는 자동차가 있으면 혹시 없는 자동차를 구매하실까요? 혹시 만약에 이제 의료에서 AI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렇게 어떤 약을 드세요라고 할 때 이런 이유 때문에 약을 드시라고 처방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AI 시스템이 있고 없는 시스템이 있으면 있는 시스템 설명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한 선호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이제 좀 더 기술이 좀 더 발전해서 최근에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 이제 그 제가 이런 이제 연구를 말씀드렸더니 이제 그 신경생물학 하시는 이제 그 의대 교수님이 예전에 이제 우리가 뇌를 이제 연구하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그 뇌에서 각각 부위마다 뇌세포가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한 것처럼 딥러닝도 이렇게 우리가 잘게 이렇게 해부학하는 것처럼 잘라서 각각의 어떤 딥러닝의 노드가 어떤 입력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지를 판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이미지가 들어오면 각각의 이미지의 픽셀별로 어떤 영역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를 판별하는 그런 이제 그 모델인데요. 이런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부를 하듯이 각각 그 뉴럴 네트워크 안에 있는 노드들의 이제 활성화된 부분과 활성화된 시점을 판별을 하면 아 어떤 노드는 이런 그 기차가 들어올 때 켜지는구나 아니면 어떤 노드는 이런 그 풀이 있을 때 켜지는구나 하늘이 있을 때 켜지는구나 아니면 비행기가 들어오면 켜지는구나를 판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AI 시스템을 가지고 만약에 학습을 한 다음에 각각의 AI 시스템 내부에 있는 이제 유닛들이 이제 신경망들을 이제 언제 이 노드가 활성화되고 언제 이 노드가 활성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노드들이 이제 어떤 입력에 따라서 반응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뇌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자동차를 보는 그런 신경세포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그 비행기를 보는 신경세포가 있을 것 같고 그거 굉장히 유사하게 우리가 딥러닝에서 이제 그 딥뉴럴 네트워크에서 판별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개발한 내용인데요. 이제 또 우리가 그 딥러닝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제가 그러니까 뇌 세포에도 그러니까 뇌에도 각 영역마다 다른 이제 그 기능을 하는 것처럼 이제 뇌 안에서도 그 각각 기능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다른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신경생 세포들이 다른지를 좀 더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돋보기를 조금 더 잘 만들어 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딥러닝 모델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큰 공간에 지금 여기는 3차원 공간인데 한 8,000차원 공간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 공간을 한 4,000개 정도로 방을 만들어서 그 격자가 되겠죠. 그러면 각 그 격자의 그 닫힌 곳마다 새로운 다른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미지를 이제 그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격자에 이제 그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 비슷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비슷한 이미지를 판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에 있는 영역을 이제 가상의 공간으로 아주 잘게 나눠서 그 작은 곳마다 비슷한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뭐 기술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00차원 공간을 4,000개의 이제 평면으로 나누면 격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격자가 그냥 평평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구불구불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로봇에서 이제 그 플래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제 변형을 해서 이제 그 안에를 들여다볼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걸 컨케이브 컨벡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각진 이제 사각형 이제 다각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구부러지면서 각진 것들이 같이 있는 다각형이 나와서 굉장히 구부러져서 이걸 찾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찾아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제 제가 이제 만들었 예제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이미지를 새로 생성하는 그런 이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빨갛게 이제 그 쳐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성 같은 비슷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경계 공간이에요. 저희가 2차원만 잘라서 원래는 이제 8,000차원인데 2차원만 잘라서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각각 이제 그 초록색 방향, 파란색 방향, 오렌지색 방향으로 이제 그 이미지가 확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좀 작긴 한데 혹시 그 맨 밑에 초록색 방향의 이미지들이 좀 위에 건가 좀 다른 거 보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창문이 좀 더 생성이 잘 되는 거 보실 수 있나요? 그래서 창문이 그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컬럼에는 잘 생성되지 않는데 아래 방향, 초록색 방향으로 갈 때는 미세하게 창문이 더 많이 생성되는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파란색 방향과 그리고 오렌지색 방향을 비교해 보면 이제 파란색 방향은 뒤에 그 배경으로 좀 그 이제 회색 그 같은 그런 배경이 나오는데 오렌지색 방향은 석양 같은 그런 이미지가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세하게 아주 큰 공간인데도 우리가 현미경처럼 돋보기처럼 잘 이제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저희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자세하게 그 차이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굉장히 유명하게 이제 이런 방법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 말고 이제 그 독일에 있는 유명한 연구팀에서 이제 그 판별한 바가 이제 배라고 하는 걸 판별하고 기차라는 걸 판별하고 말을 판별하는데 그래서 어디를 보고 판별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배를 판별하는데 이게 그 배를 보는 게 아니라 빨간색 부분을 보는 겁니다. 왜냐면 배가 나올 때마다 바다가 항상 같이 나오니까 배보다 바다가 배는 이제 모양이 바뀌니까요. 바다 모양은 잘 안 바뀌고 저런 식으로 바다가 나올 때 이런 배라고 우리가 판별하고 사실 기차를 판별해야 되는데 기차를 보는 게 아니라 기차 길을 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말을 봐야 되는데 저기 작은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데이터셋을 모았는데 말이 있는 그림은 어떤 한 작가가 그 찍은 사진으로 만들어서 항상 저렇게 캡션이 있어요. AI 시스템에 말을 보지 않고 캡션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어스를 우리가 찾고 이거는 학습이 좀 잘못됐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을 고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이제 예제인데 이제 AI한테 그냥 그 결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하면 AI를 더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청동오리인데 이제 보시면 이제 갈색이고 하얀색 새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초록색 머리가 있고 이제 그 노란색 부리가 있다고 이제 설명을 제공하라고 하니까 AI 시스템이 제공했어요. 맞았죠, 그죠? 근데 아까 거는 수컷이고
이건 암컷인데 레이블이 같은데 설명은 수컷밖에 없어서 설명을 해보라고 하니까 청동오리인데 이제 똑같이 갈색이고 하얀색이고 그리고 여기가 그 이제 녹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머리가 녹색이라고. 틀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다시 어디를 보고 이제 녹색이라고 얘기했는지를 물어보면 이렇게 틀리게 얘기하는 거죠. 파란색. 이제 부리가 노란색인 거는 맞았고 그리고 갈색이면서 하얀색 새라는 것도 맞았는데 어딜 보고 이제 그 머리가 그 녹색이었냐고 초록색이었냐고 물어보면 이상한 곳을 가르치니까 우리가 AI가 이제 설명을 제공하면 정말 맞았는지 틀렸는지 검증하는 게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AI 설명 기술이 이제 우리가 이제 AI와 사람이 공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기술이고 이제 딥러닝이 굉장히 수천만 개의 노드가 있지만 그 안에 노드를 하나씩 잘 볼 수 있는 기술들이 잘 개발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AI 시스템이 어딜 보고 판별하는지 그런 정확도를 잘 이제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에 두 분은 법률적인 측면에 많이 관심을 두셨다 한다면 정말 지금 마지막 발표자께서는 공학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AI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어서 인간 사회를 이롭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제가 지금 저희가 시간을 잘 관리해서 앞으로 한 20분 동안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태블릿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전체 2개 정도 질문이 3개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먼저 그 질문을 먼저 선택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희 토론자와 함께 진지하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첫 번째 들어온 질문부터 해보겠는데요. 자, 이거는 김병필 교수님한테 들어온 질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띄울게요. 네, AI 판사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 또는 판례에 따른 판단과 관습적, 인성적, 윤리적인 측면이 현재 인간 판사에게 필요해서 주저하고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께서는 AI 판사가 인간 판사가 갖고 있는 인간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요? 교수님께서 한 1, 2분 내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선 제가 딱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AI 판사가 인간적인 측면을 구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조금 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인간적인 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지? 이걸 다시 되물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숫자화해서 입력할 수 있는 값들, 인공지능은 함수니까 함수의 x값에 해당하는 것들을 넣고 그 다음에 y값은 이제까지 인간 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왔으니까 그것과 가장 비슷한 답을 찾는 것. 그런데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을 한다면 더 많은 우리가 이제까지 인간적인 요소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겠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질문 주신 분들은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인간적인 면을 고려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규범적인 판단을 내리신 거죠. 하지만 또 다른 규범적인 판단은 판사는 인간적인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정말 판결 기계처럼 재량의 여지 없이 똑같은 판결들만 내려야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규범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규범적인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두 가지 축이 함께 가게 되겠죠. 우리가
앞으로 기술을 더 많이 만들어내서 더 나은 인공지능 판사를 가질 수 있는 기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만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할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구현돼야 되는 기능들에 대한 규범적인 판단이 결합될 때 우리가 그 인공지능 판사 도입 여부에 대한 다른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AI를 관리할 수 있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파스칼레 교수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로 해주셨는데요. 네, Does America the law and legal system to give the penalty to AI based on biased data or logic which damages to human? Yes, this is an excellent 네. question. Oh, sorry. Oh. 예. Oh, I am so sorry to have interrupted. I was too eager to answer the question. It is an excellent question about the damages that could be caused by biased data. And I think it would depend on the situation. To give a very concrete example, with respect to AI that is used to diagnose disease, you could imagine a future where the data set that is used in that system does not adequately represent all groups in society. So, for example, minority groups may not be adequately represented in that data, and then it may miss a problem in someone from that minority group. So then the question becomes, how do we compensate for that? And the law can go in two directions. One would be to say, as long as the AI helped in general, then, this is unfortunate, but it's nothing that we can compensate for. Another approach would say, if we allow that to happen, then we will continually underserve and fail to serve minority groups who are not represented in the data set. So in a Columbia Law Review article that I wrote last year, I said that there have to be some standards of responsibility, both regulation to promote the inclusion of less represented groups, but also tort liability and judicial liability in situations where there is a repeated failure to incorporate adequate and accurate data when we are aware of the problems that can be caused by a failure to include such data. Thank you for the excellent question.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결국 저희가 AI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데이터를 계속 수정해야 되고 정말 좋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AI가 인간에 이롭게 되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공유하겠는데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서 먼저 마지막에 그 발표하신 최재석 교수님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럼 질문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세 분 전체 한 질문인데요. What do you think the additional characteristics are to built into the AI devices to help increase people's trust in those devices? 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질문은 AI와 디바이스에 인간의 신뢰성을 심어주려면은 어떤 애디셔널한 조건이 필요한가? 예,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최재식 교수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발표자이신 팍스칼레 교수님, 그 다음에 첫 번째 발표자이신 또 교수님께서 김 교수님께서 차례로 한 1, 2분씩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네. 주시죠. 제가 말씀드릴 때 보여드린 예제처럼 자율주행 자동차가 왜 왼쪽 오른쪽으로 갔는지 그런 설명을 제공하는 것처럼 이제 시각적으로 그리고 혹은 청각적으로 이제 어찌 보면은 인터랙티브하게 이제 사용자와
이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은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 시스템이 왜 작동하는지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볼 때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면 이제 그걸 말로 대답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여주거나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한 가지 좀 제가 그 강연할 때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이제 AI 시스템의 결정은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이렇게 사실 사람이 이해하고 설명받기도 굉장히 어렵게 복잡한 경우가 많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이라고 하면 아이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주고, 이제 전문가, 개발자라고 하면 개발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을 해주고, 법률 전문가라고 하면 법률적인 것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춤형 AI 필요성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파스칼레 교수님의 간단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Thank you. And another deeply insightful question. I will focus on robots, and I will suggest something that the Princeton professor Ed Felton mentioned years ago, which is the idea that if a robot is recording you, it should indicate that via an easily understandable sign. So, for example, on older or video cameras, when the video camera is on, a red light comes on. And I think that we really need to preserve this into the future, because there are so many ways in which robotics, or even something like Google Glass, like sort of a very tiny camera being attached to someone's glasses, could be recording everyone. And people may say, well, that's not fair, because if someone's listening to you and trying to remember, we don't require the person to have a light on their head or something if they're listening. But I think that we need to create these rules for robotics, because the recording can be so perfect, right? It can be so perfect and so powerful and durable and digitally stored. And it reminds me a bit of the men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an idea. And I think that this is a very important aspect of accountability, that robots and any system with sort of recording capacity indicate that that's happening. And I think that that's going to be, that idea can be put into many systems. So, for example, if a drone flies by you, there's a flying robot, a drone that comes by, you should be able to point your phone at the drone and know immediately who owns it, so that you can report it to the state if there's a problem with the drone or if there's something else going on there. It's just like a license plate for cars. So I think that just as we have license plates for cars, we need an identification system for all robotics that are in society. And just as we had lights on cameras to indicate recording, we need lights on any robotic system that would indicate any sort of audio or visual recording. 네, 감사합니다. 그럼 김병필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마 질문 주신 분이 실제 인공지능을 뭔가 활용하시는 분은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제품을 이용자들한테 출시를 했을 때 이용자들이 과연 내 인공지능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지?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게 너무 당연하죠. 근데 저는 질문 주신 분은 추가적인 특징이 무엇일까를 물어보셨는데, 반대로 저는 그 AI가 달성하려고 하는 그 작업을 굉장히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AI가 정확하게 동작을 하면 사람들이 귀신같이 신뢰를 하고요, 정확하게 동작 안 하면 신뢰를 안 하는 거죠. 혹은 어떤 경우에는 정확하게 동작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확하게 동작을 안 하면 그걸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이런 패턴이 있구나라고 인간이 오히려 적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서 나오는 자율주행 기능이 보면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을 켜놓고 자는 사람도 지금 생기고 있는, 그래서 이러다가 사고 나면은 그 운전자가 다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잠을 못 자게 막는 기능을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 경우에는 신뢰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이 너무 많이 신뢰를 하게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할 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 인공지능의 수준이 별로 높지 않은데 그 수준에 비해서
과신뢰를 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들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질문 주신 분의 답변으로는 일단 정확하게 만드시라,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발표자 세 분께서 아주 짤막하지만 너무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팍스칼레 교수님, 반드시 그 로봇인 것을 고지해라, 챗봇 고지해라. 말하자면 저희 몰래카메라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런 말씀 해주시고, 또 우리 마지막에 해주신 김병필 교수님은 정말 너무 신뢰하지 말라, AI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지금 AI라는 좀 미래 시대의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코로나와 함께 우리 사회에 훅 들어와 버린 게 바로 AI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의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고도화되면서 우리 사회를 점점 지배하게 되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성찰을 많이 하시는,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오시지 않았나, 정말 진지한 대한민국의 정말 지식인이 아니신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션 저희 이제 거의 1, 2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이 한 서너 개밖에 없어서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좀 더 공정하고 책무성 있고 또 이렇게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AI가 인간을 이롭게 하는 기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그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또 남은 코로나 시기에도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3명의 발표자분들과 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강연과 토론을 들으면서 어떤 기술을 신뢰할 것인지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조 세션이었습니다.